엑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유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유도만년주기 세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또 그 회사에서는 그 iPS 치료제를 개발하는 또 개발자로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유도만년주기 세포를 이용한 이제 세포 치료제 개발 그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IPSC에 대한 이제 글로벌 레귤레터리 퍼스펙티브를 좀 말씀을 한 파트를 드리고 그리고 유도만년 주기 세포를 이용해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때 허들인 종양원성과 면역원성 중에서 이제 면역원성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템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줄기세포는 이제 자가증식 및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여서 만성질환 및 조직 손상의 치료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케미컬을 이용해서 치료가 어려운 이제 재생이 필요한 부분의 영역에 스템셀 치료제들이 많이 조정이 되어지고 있고 줄기세포는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유도만유줄기세포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보통 분류가 됩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이제 1세대 세포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제한된 특정 세포 유형으로 분할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한된 세포 유형으로 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한계점을 이제 배아줄기 세포와 유도만는 줄기 세포는 이제 만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포들은 이제 그런 한계점들을 뛰어넘는 그 차세대 세포 치료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1960년대에 이제 발견이 되어서 여러 가지 임상 시험에서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척수 손상이라든지 뇌폐 기능 장애에 있어서 좋은 임상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 배아줄기 세포는 하지만 또 이제 임상 적용에 이제 윤리적 고려 사항과 기술적 어려움이 제한점이라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도만능 주기 세포가 이제 이러한 한계점도 뛰어넘어서 어, 이제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대안 세포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도만능주기 세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유도만능주기 세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디지즈 모델링, 드럭 스크리닝,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개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 시냐 야마나카 그 교수로부터 이제 일본에서 발견이 되고 나서 급속도로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고 디스 모델링이라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은 이제 종양 발생과 암 치료 연구를 위한 모델 연구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암 관련 돌연 변이를 포함한 성체 세포로부터 소마틱 세포를 우리가 이제 iPSC로 만들어서 질병 특이적인 세포들을 만들고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드럭 스크리닝이라든지 또 동물 윤리도 강조가 되고 있는데 동물 윤리가 강조되면서 iPSC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오가노이드, 장기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드럭 스크리닝도 동물 실험 대체법 연구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유도만능주기 세포를 이용한 이제 연구 중에서 그 치료제 개발이 저는 가장 그 유도만능주기 세포를 이용한 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PSC는 이제 이론적으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모두 분화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슨 결국은 모든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그림에 보시다시피 iPSC를 이용해서 이제 연골세포를 분할을 해서 연골세포 치료제로도 저희가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또 iPSC로 간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또 유효성 하고도 있고요. 또 iPSC를 이용해서 인공 혈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또 임상에 트라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 혈액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iPSC를 애초에 그 도너가 RH-O형의 도너로부터 iPSC를 만들고 그러면 이제 RH-니까 마이너스 플러스한 뜻이 가능하고 마이너스 O형의 혈액으로 하게 된다면 이제 모든 혈액형에게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RH-O형의 도너로부터 iPSC를 만들고 이를 이제 레드블러드 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넣게 된다면 이제 혈액형을 매칭해 가지고 그 수혈을 하는 이 수혈 문화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어 부분도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유도 만능주기 세포를 이용해서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iPSC는 종양 형성 가능성, 그리고 결국에는 오프 더 쉘프의 개념으로 치료제로 가기 위해서는 뭐 모든 세포 치료제가 그렇겠지만 면역원성의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리 어떤 소마틱 세포에서 iPSC를 만들고 그 iPSC를 결국 그 자체를 사람에게 투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세포로 분할을 해서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뮤테이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확률이 생기죠. 근데 그런 뮤테이션이 이제 어떤 마이너한 포션으로 해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하다면 뭐 그 마지막 그 분한 세포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을 하고 넣은 다음 상관은 없겠지만 이 이제 뮤테이션이 이제 메이저한 파퓰레이션을 차지해서 분할 시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가 분한 그 이게 DP라고 하죠. 사람 몸에 넣기 전에 그 상태에 종양원성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고요. 튜머로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뭐 셀 사이클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에이징, 에이팝토시스에 대한 부분, 뭐 이뮨 레스폰스에 대한 부분들, 업노멀 니스의 펑션을 또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 iPS 세포를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그 스트릭한 어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점들은 이제 임상 적용할 때 이제 한계점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도만능주기 세포가 이제 2006년에 일본 신야 야마나카로부터 이제 이제 컴 아웃이 됐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계속 보면은 스템셀 유도만능주기 세포의 어떤 종양원성과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계속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논문들, 실험 연구들이 계속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여기까지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결국은 이제 유도만능주기 세포를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허들도 있는데 그래 실제로 그러면 글로벌리 얼마나 많은 유도만능주기 세포가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좀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런 유도만물주기 세포를 이용해서 그 임상을 했다라는 얘기는 각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다는 건데 각 나라별로 규제 그 스탠스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규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는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3번 같은 경우는 어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규제 당국의 스탠스도 이해하고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치료제로서 응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원성이라는 부분을 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동형접합 세포주 은행 구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뉴 스트래티지를 좀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또 3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호모자이거스 혹은 이제 동형접합 세포주 전략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저면역원성 세포주를 아예 만들어서 또 유니버셜한 또 방식으로 유니버셜한 세포주를 만들어서 치료제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카테고리에 대해서 먼저 이제 선행 논문들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iPS 임상 연구 진행 사항을 분석하겠다라고 드렸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고요. 사실 이 논문도 저희 그룹에서 이제 낸 논문이고 이 논문은 이제 2020년 기준 업데이트로 최신 연구 iPSC의 이제 최신 연구 동향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기점에서 이 부분들을 현재 기점까지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더 조사를 해 보았었고 그리고 iPSC를 이제 치료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뭐 CMC라든지 비임상 이런 저희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지금 보이시는 논문과 같은 선행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퀄리티 항목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연구를 좀 진행을 해 보았고 그리고 유도만능주기 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면역 거부 회피 전략에 대한 내용들도 많은 실험 논문들이 있는 상황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네틱 스테빌리티라든지 어떤 어,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치료제에 적용하기 위함인데 실제로 그 시약적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러니까 규제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진행한 문헌들은 거의 없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또 저희 연구를 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한 메소드 좀 각각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iPS 임상 연구 현황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고브라든지 이제 ICTRP에 유도마늘 줄기세포 같은 이제 키워드를 넣고 거기서 나오는 임상 연구들을 저희가 이제 정렬하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조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고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어떤 법률 및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그 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처, 일본 PMDA, FDA, EMA 같은 이제 저희가 규제당국 사이트를 들어가서 실제 검색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연구 2 같은 경우는 2번 같은 경우는 대륙별 이제 H의 유형 비교를 통해서 동형적파 세포주 은행 구축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대륙별로 나라를 제가 임의적으로 두 개를 선정을 하고 잘 아시는 이제 펀메드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검색을 하고 나오는 데이터 이제 매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조사를 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퍼 방식을 이용해서 저희 이제 iPS 세포주를 저면역원성 세포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세부 연구 이제 1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고부와 이제 RTRP 조사를 했었고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은 이제 키워드로 저희가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한 이제 메소돌로지 같은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고브 ICTRP에 이제 iPSC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같은 연구 같은 같은 임상 연구 같은 경우는 또 중복은 제거를 했고 뭐 ICTRP 같은 경우는 그 필터를 여기서 4단계 있는 임상 연구만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PSC라고 치게 되면 많은 임상 연구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연구가 유효한지 혹은 뭐 이게 그 단순히 그러니까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임상 시험 계획서는 있지만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세포주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텍트리로 이용해 가지고 제가 진행을 했고요. 네, 후에 이제 결과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호모자이고스 아이패스 뱅킹을 만드는 경우는 펌메드에서 저희가 이제 HLA 하플로타입 그리고 프리퀀시 그리고 지역 이름을 검색을 하는 그 쿼리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제 적용 가능한 인구 비율 계산 같은 경우는 피어 안토니 가드 어,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치료 가능한 인구 비율 계산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역 거부 회피 세포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이제 크리스퍼 캐스9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iPSC의 HLA를 HLA-ABDR을 날리는 작업을 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콜로니를 얻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엔도돔, 메조돔, 엑토돔 분할을 시행을 해보고 뭐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 정말 줄어들었는지 뭐 CD4 T셀 반응 평가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이제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유전적인 또 안정성 부분도 많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든지 홀지놈 시퀀스 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안정성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PSC, 그러니까 저희가 IPSC라든지 ESC 그리고 이제 그 SCNT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는데 200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이 PSG 이제 연구들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 기점으로 보면은 이제 일본 신의 야마나카 이제 노벨 그 IPSC 기술들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누적 그래프 수인데 이게 결국은 약간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제 iPSC를 이용한 이제 연구들이 최근 10년간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 누적수로도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이제 iPSC가 결국은 이쪽 분야에서 결국 거의 대부분 연구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런 iPSC 연구가 최근에 좀 핫하다라는 결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iPSC뿐만 아니라 스템셀 영역으로 좀 넓혀서 좀 살펴보자 했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오브의 이제 스템셀 관련된 이제 임상 연구를 검색해봤을 때 3,329건이 나왔고, ICTRP 같은 경우는 1,938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되는 거 제거하고, 그러니까 시험 아이디랑 연구 제목 기반으로 해서 똑같은 거는 이제 동일한 거 제거하고, 4,673건을 가지고 저희 조사를 해보았을 때, 미국이 전체 1,992건으로의 이제 스템셀 기반 임상 연구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 이제 EU, 그리고 이제 중국, 한국, 일본,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이런 순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템셀에 대해서 이제 동향을 살펴보았고, 좀 이제 iPSC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 온해서 저희가 살펴보자면, 아까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고브나 ICT-RP를 통해서 저희가 iPS 키워드를 쳤을 때 131건의 처음에 유효한 우리가 임상 연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 크리테리아였던 이제 이게 프라이머리 연구로 사용되었느냐, 그러니까 이 iPSC를 이용해서 임상 연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요 목적이 맞았느냐, 가 맞다가 116건, 그렇지 않고 이제 이렇게 세컨더리 어떤 이제 부가적인 어떤 IPS 활용의 연구였다라는 거는 15건으로 제거가 됐습니다. 116건 중에 이게 그 실제로 투여가 되는 연구가 이제 55건이었고요. 베이직 사이언스 쪽으로 빠지는 게 61건. 그리고 이제 55건 중에서도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유효한 연구로 된 건은 35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35건을 저희가 테이블로 정리해 보았을 때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고,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페이스는 거의 다 이제 일상 이제 일상 연구가 대부분이었고요. 이제 일상에서 이상, 그리고 이제 인롤먼트도 보게 되면은 뭐 중간에 뭐 미국의 이제 페이트랍틱스 같은 경우는 좀 인원 수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50명 이하의 수준의 이제 임상 연구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거를 이제 보기 쉽게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 보았을 때 전 장기에 걸쳐서 이런 재생 치료 연구가 iPSC를 이용한 재생 치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너버스 시스템이라든지 카디오베스큘라 같이 이런 어떤 케미컬로 좀 그 극복이 어려운 이런 영역, 재생 치료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역에 이런 많은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은 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iPSC를 이용한 임상 연구도 미국에서 현재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입셀에서 지금 현재 골간절염 환자 대상으로 해서 iPS 지금 투여를 다 완료하고 지금 이제 초기 안정성까지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좀 보고 있는 단계여서 이제 그건 한 건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제 B번을 보면은 어떤 네, 그 앞에 보였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제가 주목할 점은 C번과 D번입니다. 그러니까 알로제닉 방식으로 투여된 방식이 전체 건수의 대부분 86%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고 좀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이제 iPSC를 이용해서는 오토로고스 방식으로 더 많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결과를 까보니 알로제닉 방식으로 더 많이 됐다. 이거는 이 알로제닉 방식에 이제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알로제닉 방식이 어 이제 그 HLA를 매칭해서 이제 알로제닉 방식으로 뭐 하는 그게 이제 수가 카운트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D번을 보시면 결국은 이 알로제닉 방식으로 할 때 면역 억제제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60.8%였죠. 그러니까 알로제닉 한 것 중에 그 10개 중에 6개는 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알로제닉 방식은 전 아니라 이런 부분에 이제 진정한 방식의 알로제닉은 아니죠. 그리고 네, 여기서 뭐 파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뭐 세 명한테 예를 들어 투여를 했으면 첫 번째 환자한테는 뭐 면역제를 쓰고 나머지한테는 뭐 면역제 쓰지 않은 이런 이제 임상 연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파절로 이제 볼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가지고 왔던 결론은 어 결국은 유도만능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전 세계 동향을 보았을 때 뭐
30개, 뭐, 그러니까 한 50개 내외의 어떤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 알로제닉 방식으로 할 때 면역 억제제를 쓰면서 결과 진정한 의미의 오버더 쉘프의 알로제닉 방식으로 가지 못한다라는 점을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챕터들에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iPSC를 만들 때, 어, 소마틱 세포에다가 야마나카 팩터를 도입을 해서 iPSC를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야마나카 팩터를 iPSC로 넣는 그 메소드가 이제 B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핵내 인테그레이티브 되는 메소드 방식이 있고, 핵 내에 그 우리가 딜리버리 하는 그 방식의 물질이 인테그레이션 되지 않는 구도로 크게 두 가지 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내 인테그레이션 되는 부분들은 뭐 이론적으로는 임상에 쓰지 못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이제 이거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진행된 임상 연구를 보면은 제가 이제 검색하고 확인했었던 IPSC를 이용한 이제 임상 연구에서는 다 넌 인테그레이티브 메소드 방식으로 야마나카 팩터를 딜리버리 했다라고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넌 인테그레이티브 메소드 중에서도 이제 이거를 넌 인테그레이티브 바이럴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바이럴 벡터조차도 이용하지 않는 넌 바이럴 벡터도 하는 방법도 있겠죠. 여기서 봤을 때 보통 이제 에피주말 벡터라든지 센다이 바이러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현재 많은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설명드린 이유가 이렇게 야마나카 팩터를 어떤 딜리버리 메소드, 뭐 어, 샌다이 바이러스라든지 에피조만 벡터 등을 이용해서 야마나카 팩터를 많이 도입을 해서 이제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건이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그 세포가 이제 리프로그래밍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세포 입장에서는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포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유전적인 변이가 생길 확률도 그만큼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각 나라의 가이드라인을 다 분석을 해 보았을 때, 크게는 이제 세포 치료제보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조금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고, 그 줄기세포 치료제 가이드라인보다 이제 유도 맞는 줄기세포 특화된 가이드라인에서 더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어지려면 이제 B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그 도너 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변이를 체킹을 하고, 그리고 이 야마나카 팩터가 딜리버리 돼서 오는 그 스트레스풀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iPSC가 실제로 어떤 이런 변이들에서 이제 어떤 이상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해 상당히 이제 세밀하게 스테이지를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어, 그 전 세계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봤을 때 제가 한마디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iPSC도 뭐 RCB, MCB, WCB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에서도 이런 체킹을 해야겠지만, RCB 단계에서도 어 그거를 세분화해서 뭐 패스지 5 이하, 뭐 15에서 10 사이, 10에서 15 사이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같은 도너로부터 만든 그 콜로니 iPSC라고 하더라도 이 안정성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도너로부터 한 100개의 콜로니를 만들고 그 100개의 콜로니를 이제 네이밍을 하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런 안정성들을 체킹해 나가면서 이런 어떤 유전자 변이에 대한 컨트롤을 굉장히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에 대한 슬라이드고요. 뭐 A번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규제 가이드라인, 이제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 셀 테라피보다 줄기세포 치료제 가이드라인이 좀 더 요구를 하고, 그리고 iPS 치료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좀 더 많은 요구를 한다라는 게 패턴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제 각 나라 그 규제 당국에서 보이고 있는 그 스탠스는 어떠냐라는 점입니다. 어, 일단은 줄기세포 치료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세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계층으로 나눈 이제 규제를 받죠.
가장 상위층은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고요. 네, 의회나 국회에서 제정을 하고 두 번째는 행정부에서 채택한 규정입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죠. 법적 구속력은 없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해도 소프트 로우라고 이제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이제 가이드라인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제 IND 파일링을 하거나 이제 그 작업을 할 때는 IND 파일링 작업을 할 때는 이 가이드라인을 위주로 이제 많이 보고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또 첨생법에 해당하는 거와 대응하는 것들을 옆에 이제 그 세계 지도를 보시면 뭐 이외에 이제 ATMP가 있고 이제 일본에서는 ASRM 뭐 네, 이제 미국에서 RMET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이제 그 법률들이 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별로 일단은 EU 그리고 스위스, 한국, 일본, 미국 등이 아까 이제 스템셀 치료 현황으로 봤을 때 그 가장 메이저한 나라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 나라들의 어, 규제 프레임워크를 좀 조사해 보려고 했고 일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떤 규제 측면에서 보수적이었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인간 배아 사용에 대한 윤리적 우려가 매우 컸고 인간 배아 사용 발명에 대한 특허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디키오 워커 수정안을 통해서 배아 생성 또는 파괴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도 어, 지원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캐나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어떤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상당한 주 자금을 할당해서 과학적 진보도 아예 지원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미국은 진보적이고 EU는 보수적이라고 했는데 또 EU 내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도 또 어떤 그 스탠스는 일관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997년에 오비에도 협약을 통해서 유럽 평의 틀에서 이제 이런 생명 윤리에 관련된 관을 규율하는 인권 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비에도 협약이 있었는데 이때 뭐 프랑스와 스위스는 오비에도 협약을 비준했지만 독일을 비준을 하면서 각 나라별로 또 이런 스탠스가 다르다. 그러니까 EU라고 꼭 다 같은 스탠스는 아니다라고 네,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 스탠스, 네, 각 나라별로는 어, 이 다음 다섯 가지 그 프레임은 그 임상을 할 때 꼭 그 챙겨야 되는 항목들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어떤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단계 그리고 그 CMC죠. 이제 퀄리티 컨트롤 그리고 비임상 시험들을 하는 단계인데 이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향 평준화가 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ISSCR이라는 이제 큰 줄기세포 학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본인의 업데이트 내용들을 계속 공유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품질이라든지 어떤 챙겨야 되는 항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나라별로 요구하는 것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매뉴팩처링이라든지 제조, 뭐 임상, 또 마켓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각 나라별로 그 법률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관점, 스탠스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는 뭐 제조 측면에서 봐도 제조를 하려면 제조 면허가 있어야 됐고요. 음, 그리고 임상 승인을 하려면 어 프라이어 이제 그러니까 그 사전 승인을 받아야 이제 임상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구도였습니다. 그리고 생식세포 변형 같은 경우는 아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요. 근데 이에 반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임상시험용 제품 만들 때 제조면허 꼭 필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임상시험을 승인을 받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prior notification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그 임상시험 IND 파일링을 해서 제출을 하고 나서
특별한 코멘트가 없으면 그냥 임상을 해도 되는 구도인 거죠. 그리고 미국은 생식세포 변형에 대한 법적 금지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생殖세포 변형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영역의 포천을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고요. 한국이 좀 더 이제 EU 쪽에 가깝고 일본은 이제 좀 더 FDA 쪽에 가까운 방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식약처의 승인이 있어야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어 이제 EU와 비슷한 식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이어 노티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FDA처럼 특별한 코멘트를 주지 않으면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측면들을 근거로 이제 우리나라 좀 EU 그리고 일본은 좀 FDA의 성향에 가깝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좀 항목들을 나눠서 표로 그 조사를 해본 거고요. 넘어가고 결국은 이제 그 규제가 엄격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이게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점라인 셀 세라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이제 EU가 가장 엄격하고 미- 미국이 가장 이제 플렉시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어, 정리를 해서 네,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결국 이제 iPSC를 이용해서 임상 연구 현황을 보고 그 임상 각 나라의 그 규제 스탠스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 결국은 사람한테 실제로 투여될 때 이 면역원성의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iPS 치료제는 결국은 이제 진정한 치료제 의미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음, HLA 호모자이고스 iPS 도미넌트한 HLA 호모자이고트 그를 만들면서 그 전 세계적인 뱅킹을 구축하면서 해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세포 치료제 이식을 한다든지 장기 이식을 할 때 병원에서 그냥 넣진 않죠. 그 당연히 이식을 할 때는 이 HLA 타입을 고려해서 넣게 됩니다. 예를 들면 HLA-A, HLA-B, HLA 뭐 DR 같이 그 메이저한 그 HLA 타입들은 일치가 되어야 이제 이 이식을 했을 때 큰 어떤 면역 고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역으로 발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세포주를 어, 그 각 나라별로 대륙별로 도미넌트한 HLA-A, B, DR의 그 정보를 알고 있다면 가장 도미넌트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런 호모자이거트한 동형적파 세포주를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고 뱅킹을 하게 된다면 많은 수의 이제 그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륙별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북아메리카에서는 제가 튀니지를 일단 조사를 해보았고 튀니지에서 이렇게 이 테이블에 보시면 HLA, ABDR 뭐 이런 정보들이 위에서부터 이제 그 도미넌트한 수로 해서 랭킹을 매긴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제가 그레이로 이렇게 음영이 칠해져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기 지금 엔수를 보면은 45,457건을 조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랭킹 HLA에서 가장 도미넌트한 가장 많이 이제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HLA, A, B, C, DR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았을 때 아까 앞에서 튀니지에서 나왔던 그 정보와 일치하는 걸 우리가 볼드 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이제 이 볼드 체한 이 HLA A, B, DR의 정보를 가진 도너로부터 더 이상적이게는 이런 정보를 가진 이제 그 동형적합인 도너로 그 세포의 도너로부터 우리가 이런 iP 세포주를 만들게 된다면 튀니지랑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프리퀀시만큼의 인구를 커버할 수 있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어,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까 지금 보이는 이 프리퀀시가 여기 지금 0.9점, 그러니까 1%가 안 됩니다.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HLA 유전자형이 너무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이렇게 큰 어떤 베네핏은 어드밴티지는 없을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자 뭐 한 1, 2%밖에 커버를 못하는 우리가 뱅킹 세포주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 HLA 유전자형이 다양한 대륙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 어 그다음에 동유럽에서는 일단 크로아티아를 확인해 봤고요. 어 같은 맥락으로 지금 볼드 이렇게 음영이 되어져 있는 그 좀 두 개를 보이실 텐데, 그 다음에 독일이랑 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지금 음영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보시면 결국은 지금 이렇게 음영돼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세포주 뱅킹화를 하게 된다면 독일 전체 인구의 12.92%까지는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뱅킹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한 명은 우리가 이런 뱅킹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도 어떤 면역 보호 반응 없이 우리가 세포 치료제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한국, 중국, 일본도 한번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음영칠한 거는 결국은 이제 한국, 중국, 일본이 겹치는 부분들이 음영칠해져 있는 거고, 이건 이제 한국 경우고요. 일본도 그렇고 이제 중국도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HLA의 그 음, 유사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영이 칠해져 있는 이 정보를 가진 도너로부터 우리가 세포주를 뱅킹을 시킨다면은 46.12%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중이 같은 경우는 이런 HLA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도너의 어떤 샘플을 획득했을 때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뱅킹을 만든다면 어, 절반 이상의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우리가 세포주를 만들 수 있겠다. 동영적파 세포주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제 내용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대륙별로 정리했을 때 가장 이제 우세한 어떤 H3 정보를 갖는 것들을 테이블화 시켰던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H3 하플로타입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결국은 어, 분석한 정보들을 각 나라별로 전 세계가 공유를 하고 그 전 세계 그 각 나라에서 그런 정보가 그런 H레와 그 정보에 매칭이 되는 도너가 왔을 때 블러드를 채취를 하고 거기서 이제 iPSC를 만들어서 뱅킹을 한다면 뭐 모든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의 대부분의 퍼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뱅킹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인사이트를 주는 그 초창기 연구로서 다음에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제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섹션을 좀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까지도 어쨌든 HLA 타입을 확인을 하고 그래서 매칭이 되는 그 세포주가 뱅킹에 있어야 이제 이식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이제 어, 세 번째 섹션에서는 아예 HLA 그 ABDR을 크리스퍼 캐스9 그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다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면역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 자체를 어,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똘똘한 하나의 스마트한 세포주를 개발을 해놨을 때 그 세포주 하나를 가지고 이런 HLA 타입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전 세계 인구를 커버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컨셉으로 이번 이제 그 한비사 논문에 선정된 내용의 컨셉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iPS 어떤 도너에서 어, 야마나카 팩터를 도입을 해서 iPSC를 만들었고 그 iPSC에 이제 HLA를 ABDR을 어, 날릴 수 있는 이제 크리스퍼 캐스된 방법을 통해서 또 이제 iPSC 이제 모디파이 버전의 iPSC죠. 그걸 만들고요. 그 iPSC를 여러 가지 콜로니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 콜로니들을 유전적 안정성을 테스트하면서 이제 스마트한 세포주를 픽을 해서 우리가 뱅킹화하는 이제 작업을 통해서 이 논문이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캐리어 타핑, 그러니까 핵형 분석 같은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제네틱 스테빌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지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IPS 단계를 굉장히 세분화해가지고 각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스트릭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어, 좀 내용이 부족한 부분들은 혹은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요지가 있는 것 콜로니들을 계속 아웃시켜 가면서 이제 그 스마트한 세포 그 콜로니를 우리가 계속 그 셀렉션하는 과정을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이제 작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A7이라든지 B2 같은 콜로니 후보 두 개를 남겨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근데 이 두 개 클론조차도 가장 우수했던 이 클론조차도 카피 넘버 CMV 그러니까 카피 넘버 로스가 발견됐습니다. 클론 B2에서는요. 그리고 어, 그 클론 A7에서조차도 오프탁에 관련된 이제 라드 딜리션이 또 일어난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HLA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일어난 겁니다. HLA는 어차피 이제 날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뭐 전사체 발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계속 하면서 진행을 했고 어,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그 만들어낸 이 클로니 iPSC가 실제로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잘 분화가 되고 그러니까 실제 iPSC가 워킹하는 그 포텐시를 유지하고 있는지들을 우리가 지금 이 여기서 보여주는 슬라이드에서는 뭐 헤파토사이트 분석 그 분할을 하면서 그 마커들이 잘 유지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HLA ABTRA를 날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 그 발현율이 저하되는지를 확인한 게 이제 B번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논문 퍼블리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동시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이게 결국은 어, 사람 몸에 투여가 되는 그 오프 더 쉘프 개념에 투여되기 위한 임상 클리니컬 그레이드의 iPS 세포주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제 GMP에서 진행이 되고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 해야 하는 그 맨데터리를 해야 하는 항목들을 다 체킹하고 그 추가적인 분석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세포주들이 추후에 이제 비임상 시험까지는 이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비임상 뭐 유효성, 안전성 시험들을 독성 검사들까지 다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IND 파일링을 또 추후에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리하면은 오늘은 제가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스템셀의 어떤 백그라운드부터 얘기를 드리면서 iPSC를 이용해서 이제 글로벌리 이제 임상 연구들이 어떤 현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인터넷 서칭을 어떤 크리테리아로 클리니컬 트라이얼 구부랑 STRP에서 어떤 작업들 어떤 커리를 통해서 이제 분석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서 그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각 규제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 스탠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면역원성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HLA를 고려해서 이식을 결국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륙별로 가장 도미넌트하고 메이저하게 발현되는 그 인포메이션을 조사를 함으로써 이런 HLA 타입을 가진 도너로부터 우리가 뱅킹을 만들면 더 이런 면역원성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다. 그 얘기를 드렸고 이를 더 나아가서 가장 이제 어드밴스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아예 이제 HLA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가 스마트한 세포주, 유니버셜한 세포주를 만들게 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분할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 오프 더 쉘프 개념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곰곰이한 얘기를 좀 장황하고 좀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